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434편 목인의 옥사와 용기 있는 간관들. 우리는 조선의 제3대 임금인 태종에 대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전제군주였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식하는데요. 이것은 역설적으로 태종의 왕권이 그만큼 취약했다는 의미와도 통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까요? 태종 10년 7월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인수라는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꾸었다. 우정승을 지낸 바 있는 이무가 왕이 되어서 자기 집을 나서더니 늠름하게 의장을 갖추고 시장거리를 거쳐 조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꿈에 본 것이다. 정인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같은 마을에 사는 한용이라는 사람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자 한용이 해몽을 해주었는데 이것은 왕위를 뒤바꿀 길몽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얼마 뒤 그 두 사람이 무슨 일로 사이가 나빠져서 서로 싸우다가 한용이 정인수로부터 들은 꿈 이야기를 상부에 고하였다. 의정부에서는 임금에게 그들의 처벌을 주청하였다. 주상 전하, 그 불충한 자들을 당장 잡아다 대역죄로 다스리도록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정인수가 비록 요망한 꿈을 꾸었다고는 하나 꿈속에서야 무슨 짓을 못하겠는가. 꿈을 꾸다 보면 하늘에 오르기도 하고 혹은 공중을 날기도 하지 않던가. 자고로 꿈은 단한 허망하여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허나 이 꿈의 큰일을 보고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으니 이것은 죄가 될 터이다. 그 자들을 순금사에 잡아다 곤장 몇 대씩을 때린 다음에 석방하도록 하라. 여기까지는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당시 이무는 민무구의 옥사에 연루돼서 귀양을 가 있었는데요. 꿈을 꾸었던 것은 이무가 유배되기 이전의 일이었던 모양입니다. 어찌됐든 현재 유배 중인 옛 정승 이무가 자신의 꿈속에서 임금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조정을 활보하고 있더라고 떠들어댔으니 정인수는 곤장을 맞을 만도 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하, 옛 사람들이 이르기를 낮에 한 일을 밤에 꿈꾸는 것이다라고 하였사옵니다. 정인수가 평소에 이러한 마음이 없었다면 어찌 그런 꿈을 꾸었겠사옵니까? 설령 그런 허탄한 꿈을 실제 꾸었다 할지라도 깨어난 뒤에는 마땅히 두려워하여서 감히 발설하지 않았어야 할진데 의심치 않고 꿈 이야기를 발설하였으니 그 의도를 헤아릴 수가 없사옵니다. 허나 어찌 꿈속의 일을 가지고 실형으로 처단할 수가 있겠는가? 꿈이 비록 허탄한 것이라고는 하나 지금 이무는 큰 죄를 짓고 유배 중이옵니다. 하온데 이무가 한창 권세를 누리던 시기에 그런 꿈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였으니 정인수의 죄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오며 또한 그 꿈을 해몽한 한용의 언행 역시 심히 불충한 것이옵니다. 마땅히 법에 따라 엄하게 다스리시옵소서. 알겠느니라. 그 자들을 참형에 처하도록 하라. 정인수와 한용은 경솔하게 꿈 이야기를 발설했다가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조선 초기 정치사 연구의 저자인 최승희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 일화에 관련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태종은 처음에는 이 일을 문제 삼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의정부의 계청에 따라 그 두 명을 차명에 처하였다. 의정부의 진언은 정인수가 평소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꿈을 꾼 것이고 비록 꿈을 꾸었더라도 깬 다음에는 발설하지 말아야 할 텐데 발언을 했으니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특히 문제는 이무가 당시 상당한 지위에 있는 인물이었다는 데 있다. 즉 이무와 같은 인물도 왕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이 사건에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태종의 왕위의 명분과 정통성의 결여와 관계있다고 하겠다. 바꾸어 말하면 태종이 한낱 꿈 이야기를
그저 꿈 이야기로 치부할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하고 누군가가 자신의 왕위를 노리지 않나 하면서 노심초사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서기 1408년 12월 전한 관노 출신으로서 고려시대 장군에 해당하는 호군의 지위에까지 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목인해라는 사람이 장본인인데요. 공명심에 사로잡힌 이 사람의 계략에 조정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으로 태종의 사위인 조대림이 곤욕을 치르고 세종대의 명재상으로 소문난 맹사성이 탄핵을 당하는 등 한바탕 소용돌이가 벌어지는데요. 국사편찬위원회 김현영 연구관으로부터 우선 이 사건의 성격을 들어보기로 하죠. 목인회가 태종의 사위인 평양군 조대림이 모반을 유도하게 해가지고 고변을 해가지고 오히려 목인회가 이걸 계기로 해서 만들어냈다고 그래가지고 조대림은 용서가 되고 목인회가 오히려 능지처참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사실 목인회라고 하는 사람은 나쁘게 얘기하면은 별로 질이 좋지 않은 관노 출신인데 아주 잔인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태종은 이런 사람들이 또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초창기에 그 행동대원으로서 이제 끌어서 쓰다가 사실 이 관노 출신이 신분 상승을 하고 호군에까지 이르렀으면 대단히 출세한 건데요. 그 다음에도 글자나 알았겠어요? 전혀 무식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는 상황에서 무슨 짓을 못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건의 주역인 목인해는 노비 출신인데요. 태종 이방원을 왕자 시절부터 항상 곁에서 보필해 왔기 때문에 태종이 즉위한 뒤에 호군이란 벼슬까지 거머쥐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목인해가 모반을 유도하기 위해서 유인한 인물은 개국공신 조준의 아들 조대림이었습니다. 조준은 이미 세상을 떠났으나 고려 말에 토지개혁을 주도해서 태조 이성계가 조선 왕조를 개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죠. 그의 아들 조대림은 태종의 사위로서 이때 21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노비 출신인 목인해가 어떻게 명문거족으로서 임금의 부마이기도 한 조대림을 꿰어서 모반 사건을 꾸밀 수 있었을까요? 태종실록에는 우선 두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인의 아내는 곧 조대림의 집 여종이었으므로 이것을 인연으로 하여 조대림의 집에 자주 드나들게 되니 조대림이 그를 후하게 대접하였다. 그러니까 조대림의 집에서 일하던 여자 종을 목인해가 아내로 삼는 바람에 그 집에 드나들면서 아는 사이가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태종실록에 의하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 6년 전에 목인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인해는 자꾸한 제신 목신호의 기생첩의 자식이었는데 눈 한쪽이 애꾸였으나 임금이 무에 재주가 있다 하여 자신을 호위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때 목인해는 아내가 없으므로 임금은 그를 통사 곽혜룡의 처에게 장가들도록 명하였다. 그런데 그 아내는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뒷날 목인해는 야밤을 틈타 그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려다 발각되는 바람에 그 집의 종들과 격투가 벌어졌다. 이튿날 그의 아내의 어머니가 형조에 발고하였고 목인해의 종을 잡아다 국문한 결과 사실이 밝혀졌다. 바로 전날 도둑 맞았던 단자 30필과 금은 한 자루를 찾아내니 모두 목인해가 도둑질한 물건들이었다. 전하, 죽은 아내의 친정집에 숨어 들어가서 처갓집의 폐물을 도둑질하였으니 목인의 저자의 죄질은 심히 불량하옵니다. 곤장 100대를 쳐서 도 3년에 처하도록 유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은 죄는 불량하나 잠저 시절에 과인을 시종했던 점을 참작해 속장 이른 데 처하노라. 애당초에 목인해가 받은 벌은 도 3년이라고 했는데요. 무리 도자를 쓰는 이 도형은 국가가 정한 장소에서 중노동을 하는 형벌로서 오늘날의 징역보다 무거운 처벌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종이 예 시절 자신이 부리던 종이었다는 이유로 속장 이른 대로 감해준 것이죠.
이 속장이란 장형을 받은 자에게 그 곤장의 대수를 돈으로 계산해서 바치면 형을 면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3년 동안 모진 중노동을 할 판이었는데 태종의 배려로 곤장 70대에 해당하는 돈만 물어주고 풀려난 셈이죠. 어찌됐든 모기내는 거칠게 말해서 개차반 같은 성품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노비 출신의 호군인 모긴해가 태종의 부마인 평양군 조대림을 어떻게 유인하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평양군 조대림이 비록 개국공신인 조준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임금의 부마라고는 하나, 아니 뭐 나이가 어리고 어리숙하니까 이 사람을 모함해서 잘 엮으면 내가 장차 부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야. 그렇고 말고. 자, 이렇게 해서 모긴해는 조대림과 마주 앉게 되는데요. 평양군 나리, 아니, 무슨 일인데 이리 심각한 표정을 하고 나타났는가? 예전에 소인이 경순공주의 부군이었던 흥안군의 노비로서 그분을 모신 적이 있었습니다. 흥안군도 나리처럼 임금의 부마로서 궁중을 수비하는 검군을 맡았었지만 평소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사변이 터지자 두 손을 묶이고 잡혀가게 된 것이 아닙니까? 헌데 그 얘기는 왜 꺼내는 것인가? 지금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총재 중에서 혹 불시에 변을 일으키는 자가 생긴다면 나리는 어떻게 처신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오래된 장수들이라 능히 임기응변을 할 수 있겠지만 나리는 군사와 관련된 일은 통 모르지 않습니까? 그야 뭐 그렇지만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미리 방어의 술책을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어떤 방어책을 말하는 것인가? 설사 어떤 자가 변을 일으키더라도 이 모긴해가 힘을 다해 나리를 도울 것입니다. 아니 뭐 고맙기는 한데 물론 여러 일을 경험한 장수는 말입니다요. 거사를 도모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골문에다 양산을 쳐놔서 안팎이 서로 막히게 하지요. 위에서는 바깥을 제어하지 못하고 아래에서는 위로 통하지 못하게 시야를 차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임금의 측근에 있는 환관을 붙잡아서 임금이 내린 교지를 거짓으로 꾸며 쓰게 한 다음 장상과 대원들의 목을 모조리 베어버리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면 비록 임금이라 한들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자네가 지금 왜 그런 무시무시한 소리를 하는 것인지 도통 제 말은 뭐 그러니까 설사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제가 나리를 돕겠다는 것입니다요. 암요. 얼떨결에 조대림 앞에서 입에 올려서는 안 될 소리들을 나오는 대로 내뱉어버린 이 모긴해는 자기가 한 말이 누설될까봐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조대림은 여전히 모기내가 자기를 돕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모기내는 제가 한 말이 누설될까 두려워하여 조대림을 죽여서 입을 봉하려고 꾀하였다. 모기내는 은밀하게 이숙번을 찾아갔다. 나리, 지금 평양군이 두 마음을 품고 군사를 일으켜 나리와 권규, 마천목 이런 분들을 해하고 왕실에 불리한 일을 도모하려 하고 있습니다요. 무어라, 주상 전하의 부마인 조대림이 설마 바로 그 조대림이 일찍이 소인에게 뭐라 말한 줄 아십니까? 무어라 했기에 예전에 한 노인이 자기 딸에게 사위의 과시를 흉봤는데 딸이 그 남편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자 사위가 분개해 장인을 찾아가 죽여버린 일이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요. 모기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임금의 노여움을 격동시키려고 한 것이었다.
장인이 사위의 허물을 딸에게 말했는데 딸이 그 사실을 남편에게 일러 바쳤고 그 말을 들은 사위가 장인을 죽였다. 모기내는 조대림이 그런 말을 자신에게 하더라고 이숙번에게 무고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목숨을 내놓지 않는 이상 부마인 조대림이 장인인 태종을 겨냥해서 그런 말을 실제로 했을 리는 없었겠지요. 그렇다면 명색이 임금의 부마인데다 개국공신인 조준의 아들이란 후광까지 입고 있는 이 조대림은 어쩌다가 목인회 같은 인물의 농간에 휘말리게 됐을까요? 서울대 규장가 강문식 학예연구사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이 목인회가 뭐 관노 출신이긴 하지만 이 당시 호군이거든요. 지위가 호군이 이게 장군이에요. 장군의 지위까지 올라갔을 정도면 상당히 뭐 나름대로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상대적으로 조대림은 뭐 아버지가 조준 원로 대신이고 대학자고 그런데 실록의 기록을 보면 이 조대림은 이렇게 썩 능력 있는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도 어리고 어리석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목인의 입장에서는 좀 만만하게 봤던 그런 것 같고요. 드디어 이숙번은 목인회로부터 들은 그 말을 임금인 태종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제 목인회의 공명심에서 비롯된 그 일은 단순한 해프닝의 경계를 넘어서게 된 것이죠. 이숙번의 보고를 받은 태종이 드디어 목인회를 불러 추궁합니다. 과인이 네 말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또한 조대림은 나이가 21살에 불과한데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을 꾸밀 수 있단 말이야. 만일 목인의 니놈의 말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조대림을 뒤에서 조종하는 주모자가 따로 있을 것이다. 목인회로서는 자칫하다간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 상황인지라 어떻게든 자신이 뱉은 말을 사실로 꾸며낼 방법을 궁리합니다. 그래서 다시 조대림을 찾아갑니다. 나리 근일에 궁궐을 수비하는 갑병 수십 명이 경복궁 북쪽 으슥한 곳에 모여 나리를 해치려고 합니다. 나리도 속히 관할하고 있는 병마들을 소집해서 그자들을 잡으셔야 합니다. 뭐라? 갑병들이 모여서 나를 해치려 한다고? 그렇다면 마땅히 이 사실을 안성군에게 알리고 의논을 해야겠구나. 나리 그것이 어느 군의 갑병들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안성군에게 뭐라고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글로 써서 전하께 고해하지 않겠는가? 그 도적들의 꾀를 자세히 파악한 연후에 고해야 합니다. 또 이와 같은 일을 경솔히 들어가 고하시면 나중에 다시 이런 소문이 있을 때 누가 감히 나리에게 알려주겠습니까? 지금 사변이 위급합니다. 주상 전하께 보고의 어명을 받고자 하면 그 사이에 누설될까 두려우니 먼저 군사를 출동시키고 나서 그 뒤에 아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듣고 보니 그 말이 옳겠다. 갑병들이 모여서 조대림을 해치려 한다고 목인회가 말했을 때 조대림이 안성군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안성군이란 이숙번을 일컫습니다. 이미 목인회가 이숙번을 만나서 조대림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가 있기 때문에 만일 이 조대림이 이숙번을 만나게 되면 목인회가 무고했다는 사실이 들통나고 말겠지요. 그래서 목인회는 조대림이 이숙번을 만나지 못하도록 막아선 것입니다. 어찌됐든 태종실록에 의하면 조대림이 나이가 어린데다가 좀 어리석다고 나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21살이면 적은 나이가 아닌데요. 목인회의 농간에 너무 쉽게 휘둘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강문식 학예연구사는 이 시기 이런 종류의 사건들이 자주 일어났다는 반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합니다. 태종대라고 하는 시대가 굉장히 좀 뭐 반역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태종의 즉위 과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좀 정통성의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반발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았던 시기였죠. 그래서 뭐 반역 사건이나 고변 사건, 영모 사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바로 그러한 어떤 시대적 분위기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제 목인회라는 인물이 자신의 지위를 좀 더 높이고 권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이제 조대림을 엮었던 것이 아닌가.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엮을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처음부터 크게 엮을 생각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모기네는 자꾸만 자신이 꾸며낸 사건 속으로 스스로가 점점 더 깊숙이 빠져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임금인 태종의 자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는 이미 이숙번의 보고를 받아서 이런저런 상황을 감지하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사위인 조대림을 불러들여서 우선 이렇게 떠봅니다. 그래. 요즘 특별히 바쁜 일은 없는 것이냐? 예, 주상 전하. 그렇다면 잘 되었구나. 너는 왕실의 부마이니 소격전에 가서 초제를 올리도록 하라. 소격전은 천지신명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을 맡아보는 관청을 말합니다. 태종은 지금 조대림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떠보기 위해서 소격전으로 가서 제사를 주관하도록 명했던 것이죠. 그런 속셈을 알 리 없는 조대림은 전하, 신이 초상집을 드나드는 등 몸을 정결히 하지 못하였기에 초제를 올리는 것은 어렵사옵고. 자, 이렇게 대꾸를 했으니 이 태종도 조대림에 대해서 일말의 의심을 가지게 됐던 것이죠. 한편 모기네는 사정이 급해졌습니다. 예전에 호군을 지낸 바 있는 진원기라는 사람을 불러서 지금 평양군 조대림이 무서운 일을 추진하려고 하니 자네는 나를 따라서 지켜보도록 하게. 이렇게 회유를 해서 마침내 진원기를 이끌고 조대림의 집으로 갑니다. 궁궐을 지키는 갑병들이 모여서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했으니 조대림은 조바심이 나 있었겠죠. 지금 갑병들이 나를 노리고 있다 하지 않았는가? 그 자들을 잡으려면 어찌 해야 하겠는가? 어휴, 혼자서 섣불리 나서서는 아니 됩니다. 마땅히 친교가 있는 위아래 사람들을 만나서 의논을 해야 합니다. 자네가 알다시피 나는 별로 친한 사람이 없는데. 거사를 도모하려거든 원로 대신 한 사람을 붙잡아서 의논을 해야 합니다. 나리께서 아시는 선비 재상이 계실 것 아닙니까? 내가 아는 분이라고는 오직 조용이라는 분뿐인데. 그럼 조용 그분을 어서 불러 의논을 하십시오. 모긴해가 태종을 만났을 때 태종은 조대림의 배후에서 반역을 주도한 주모자가 따로 있을 것이라고 언지를 주었기 때문에 모긴해는 원로 대신인 조용을 조대림의 배후 주모자로 끌어들이고자 한 것이죠. 그 다음의 진행 과정은 이렇습니다. 조대림이 모기네의 말을 믿고 조용을 불렀다. 조용은 처음에 사양하다가 조대림이 굳이 요구하므로 결국 조대림의 집으로 갔다. 조대림은 조용을 침실로 맞아들인 다음 전후 사정을 알렸다. 그러면 이 사실을 주상께는 아뢰었소? 아니요, 아직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신하가 돼가지고 이런 말을 들으면 곧 주상께 달려가 고하는 것이 직분인데 하물며 주상 전하의 부마이신 분으로서 어찌하여... 저는 미처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상 전하께 고하면 전하께서 이래 허와시를 결정하실 것이니 지금 당장 입궐하여 전하께 사실을 알리도록 하시오. 드디어 조대림이 집을 나와서 입궐하려 하니 모기네가 사람을 시켜서 조용을 길에서 붙잡아두게 하고 곧 달려가 이숙번에게 고했다. 지금 영모의 배우인 조용이 평양군 조대림의 집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주모자입니다. 평양군 조대림이 만일 거사를 하면 제가 백마를 타고 따를 것입니다. 나리께서도 군사를 이끌고 나오셔서 소인에게 신호를 주시기만 하면 제가 칼을 뽑아 평양군 조대림의 목을 베겠습니다. 그런데 잡혀있던 조용이 틈을 엿보다가 탈출에 성공하여 대궐로 달려가서 그 상황을 임금에게 아뢰었다. 전하! 주상 전하! 지금 모긴해라는 자가 조대림과 과인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소이다. 해가 저물 무렵 드디어 조대림이 입궐하여 임금을 아련하였다. 전하,
모기내로부터 듣자오니 지금 경복궁 북쪽에 도적이 있다 하옵니다. 신이 가서 그들을 잡고자 하옵니다. 원하옵건대 신에게 마필과 군사를 주시옵소서. 그럼 어디 그렇게 해보아라. 조대림이 입번 총재인 연사종에게 갑병들을 빌려달라 하니 연사종이 임금의 밀지를 받고서 전호군, 화권 등 23명을 내어주었다. 한편 임금은 이숙번에게 별도로 일렀다. 과인이 조대림에게 군사 20명을 내주었는데 너는 조대림이 군사를 이끌고 어디로 향하는지를 잘 살펴보았다가 때를 맞춰서 조천화를 터뜨려라. 과인은 각을 불어서 호응할 것이야. 그리고 이번에는 지신사 황희를 불렀다. 지금 평양군 조대림이 모반을 하고자 한다. 허나 권례에서는 절대로 소란을 떨지 말고 조용히 대처하도록 하라. 전하, 모반이라 하셨사옵니까? 주모자가 누구이옵니까? 모주는 바로 조용이다. 그럴 리가 없사옵니다, 전하. 조용의 사람 됨으로 봐서 아비와 임금을 죽이는 일에 나설 사람이 절대로 아니옵니다. 누군가 무고를 한 것이지 조용은 그럴 인물이 아니옵니다. 조대림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보면은 조용이라는 사람을 이제 이 조대림을 사주한 모주로 다시 끌고 들어갔는데 과정을 봐서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이제 또 모기내가 이렇게 완전히 그 디자인을 해서 한 건 않고 점점 이렇게 좀 의도치 않게 일이 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사실 조용은 또 당대의 그 대표적인 학자이고 뭐 권근이나 뭐 이런 사람들과 거의 그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그런 학자 출신이었고 신망이 굉장히 두터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기록을 보면은 이제 조용이 모주다라고 하니까 그 황희가 당시 이제 비서실장이었는데 이거는 당연히 무고다. 조용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한편 날이 어두워지자 모긴해는 조대림에게 빨리 도적을 잡으러 가야 한다고 재촉합니다. 자, 이제 군사를 이끌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혹은 모기내는 말해보라. 도적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저기 남산 쪽 마총재의 집 옆에 모여 있습니다. 알겠느니라. 그럼 남산 쪽으로 가자. 저기 뭐야? 조전하다! 이게 무슨 소리지? 거리에서 각을 보고 있다! 각이 울렸어! 조대림이 말에 올라 남산으로 향하려고 하였을 때 이숙번이 이를 엿보고 있다가 조천하를 터뜨렸다. 동시에 임금이 권례에서 각을 불었다. 각은 짐승뿔로 만든 악기를 말하며 비출조 하늘천 불화자의 조천하는 지금의 조명탄에 해당하겠죠. 조대림이 모긴해가 유인한 대로 남산 쪽으로 가려던 순간 조명탄이 터지고 대궐에서 뿔납할 소리가 울린 것입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이냐? 각이 울리는 것을 보니 대궐 안에 변이 생긴 것 아니냐? 각소리가 울리면 골문에 모이는 것이 굴력입니다. 예, 골문 앞으로 가야 합니다. 아닙니다, 평양군. 지금 곧장 남산 쪽으로 향해야 합니다. 모기내의 계략은 조대림이 남산 쪽으로 향하는 도중에 이숙번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이숙번은 조대림이 마천목을 해치러 가는 것으로 알고 조대림을 쳐서 죽일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이 틀어져 버렸다. 각 소리가 울렸는데 왜 엉뚱한 곳으로 가자는 것인가? 아니다, 빨리 골문으로 가자. 조대림이 모기내의 말을 따르지 않고 드디어 궐문 쪽으로 향해 버린 것이다. 궐문에 이르렀을 때 갑병들에게 길이 막혀 있었으므로 조대림이 말에서 내리려고 하였더니 모기내가 굳이 못 내리게 함으로써 그가 모반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였다. 그러나 결국 조대림이 서성거리다가 말에서 내려 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문지기가 제지하였다. 그 사이에 모기내가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더니 갑자기 이렇게 소리쳤다. 지금 저기 있는 평양군 조대림이 반란을 일으켰다. 봐라, 갑옷을 입고 군사를 동원해 대궐로 오고 있지 않느냐. 조대림이 모반을 일으켰다. 그러자
임금이 총재 권희다를 시켜 조대림을 잡아오게 하였고 드디어 조대림은 붙잡혀서 대궐들로 끌려갔다. 임금이 조대림의 갑옷을 벗기게 하고 나서 하교하였다. 듣자 하니 과인의 부마인 네가 반란을 꾸미려 했다는데 어디 할 말이 있거든 순금사에 가서 변명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일단 상황이 끝나고 태종은 사위인 조대림을 옥에 가두게 합니다. 태종은 조대림이 목인회의 꼬임에 넘어가서 위험에 처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숙본에게 조명탄을 터뜨리게 하고 자신은 각을 불어서 조대림이 남산 쪽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줬던 것인데요. 그렇다면 일찌감치 목인회를 체포하게 해서 이 사태를 조기에 정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조대림이 군사를 이끌고 궐문에까지 이르도록 유도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을까요? 태종도 어느 정도 이제 주변의 정보를 통해서 돌아가는 동향을 파악을 했던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정보가 축적되는 상황이거든요. 한 번에 완전히 이 전말이 뭐다라는 걸 아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런 정보가 들어오고 여기서 이런 정보가 들어오고 여기서 들어오는데 이걸 조합해 보니까 요러요러한 동향인 것 같다. 하지만 퍼즐이 완전히 맞춰지는 건 아니거든요. 또 이 시기에 굉장히 그 태종의 왕권을 위협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조대림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이 목인회가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사건을 꾸민 쪽은 전적으로 목인회였고 조대림은 물정을 모르고 그에게 유인당한 형국이어서 어리석음을 탓할 수는 있을지라도 조대림을 죄인 취급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도 일단은 감옥에 가두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인회가 말하자면 개차반 같은 그러한 성격을 가진 자기의 행동대원 같은 사람이지만은 결국 목인회라고 하는 사람도 불쌍하게 됐죠. 자기가 그렇게 충성을 다했고 하지만은 그 실록에 보면은 목인회 자체가 여기저기서 보면은 좋은 평가가 거의 없잖아요. 자기 장모 집에 가서 도둑질을 한다든가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목인회라는 사람 자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데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조대림도 그 사위이고 어느 정도 외척 세력으로서 힘이 있으니까 이거를 은근히 견제하려는 그런 생각은 태종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태종으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었지만 기왕 사건이 터진 김에 사위인 조대림에게도 제대로 한번 혼을 내줌으로써 모종의 경고를 보내려고 했을 것이다. 김현영 연구관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시끄러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찬성사 윤저, 대사원 맹사성, 형조참의 김자지, 좌사관 유백순, 승전색 박영문 등에게 명하여 조대림이 군사를 일으킨 까닭과 주무한 사람에 대하여 국문하게 하였다. 조대림은 3번이나 캐물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주저하였다. 죄인이 스스로 범한 죄상을 토설하지 않으니 부득이 장형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 바른 말이 나올 때까지 권장을 치도록 하라. 예. 그런데 태종은 부사직 최규를 보내서 신문을 담당하는 문사관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조대림의 아비인 정승 초준이 누구인가? 태조 임금을 도와 조선 왕조를 개창한 개국 원혼이 아니던가? 과인이 그 아비를 중히 여겨 그 아들을 부마로 삼았던 것이다. 어찌 조대림이 일찍이 매를 한 대라도 맞아 보았겠는가? 만일 조대림이 무슨 이의를 꾀한 바가 있다면 비록 형벌을 가하지 않더라도 그 사실을 모두 고할 것이다. 혹 그가 고하지 않더라도 억지로 형벌을 가하여 공초를 받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야. 목인회와 더불어 적당히 대질하여 못돼 조대림에게는 곤장을 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최규가 전한 태종의 교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죄인은
왕실의 부모로서 반역을 도모하였으니 그 죄가 특별히 위중하다 아니할 수 없다. 반역의 죄를 인정하는가? 나는 결코 꿈에도 반역을 의무한 바가 없다. 다만 목인의 꼬임을 받고 도적을 잡으려고 한 것뿐이다. 다른 마음은 결단코 없었다. 어허, 아니 되겠다. 다시 곤장을 쳐라. 부사직 최규가 왕의 교지를 제대로 전하지 못한 탓에 문사관이 또 조대림을 64대나 때렸다. 그러나 조대림은 승복하지 않았다. 순금사에서 이 사실을 아뢰니 임금이 지신사 황희를 보내서 목인회를 신문하게 하였다. 목인은 이놈이 죄 없는 평양군을 꿰어서 영무의 죄를 덮어 씌우려 했으렸다. 아니요. 나는 죄가 없어. 이 모든 것은 평양군 조대림의 저자의 입에서 바른 소리가 나올 때까지 매우 쳐라. 그만 때리시오. 사실대로 고하겠소. 장 10여 대를 때리자 목인회가 과연 조대림을 무함한 사실을 자복하였으며 진원기가 또한 목인회가 조대림을 꿰었다는 사실을 증언함으로써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조대림 역시 그제서야 모든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주상전하께서 어제 대궐에서 각을 풀었던 것은 모두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임금 역시 곤장을 맞아 몸이 상한 조대림을 보면서 탄식하였다. 이 과인의 사위가 무고를 당해 곤장을 맞는데도 어찌 한 사람도 그 정상을 살핀 자가 없었단 말인가? 조대림과 조영을 당장 석방하라. 일단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가 싶었는데요. 바로 그 시기에 호조 판서인 평원군 조박이 세상을 떠납니다. 한편 순금사에서는 목인회의 옥사에 대한 전모를 임금에게 보고합니다. 주상 전하, 목인회의 죄는 능지처사형에 해당하옵니다. 알겠느니라. 목인의 그 자를 저자에 끌고 나가 사형을 집행하라. 분부대로 처결하겠사옵니다, 전하. 그런데 바로 그때 목인회의 사형 집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사헌 맹사성을 비롯한 간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전하, 목인회는 진실로 능지처사를 시켜야 마땅하옵니다. 그런데 조대림은 목인의 말을 듣고 그 사실을 일찍 아뢰지 아니하고 머뭇거리다가 조용의 말을 들은 연후에 아뢰었으니 어찌 잘한 처사이겠사옵니까? 또한 사위가 자신을 흉본 장인을 죽였다 운운하는 불경스러운 언사를 조대림이 농했는지 여부도 더 캐물어봐야 하옵니다. 하물며 지금은 평원군 조박이 사망하여 상중이므로 예에 따라서 마땅히 형을 중단해야 할 것이옵니다. 정하옵건대 사형을 늦추고 조대림과 목인회를 다시 대질 신문하여 수범과 종범을 분간한 다음에 처결하시옵소서. 아직은 조대림에 대해서 조사할 것이 더 남았으니 목인회를 서둘러 죽여버리지 말고 다시 대질 신문을 해서 수범과 종범을 분명히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건을 주도한 우두머리, 즉 수범이 누구인지 그리고 종범은 또 누구인지를 규명하자고 나선 것이죠. 맹사성이 주도해서 이러한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인데요. 당시 맹사성은 지금의 검찰총장격인 대사헌이었습니다. 태종으로서는 불쾌한 일이었겠지만 그렇다고 간관들의 주장을 아예 무시할 수도 없었겠죠. 지금이 상중이라고는 하나 대역을 범한 사람은 대신이 죽었다 해 사형을 미루거나 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조대림은 나이가 어려서 목인회에게 속임을 당했을 뿐 아니라 또한 매를 많이 맞았으므로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야. 재차 다시 캐물어서 그 정상을 파헤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대사헌과 좌사관은 함께 옥사를 국문한 자들인데 어째서 목소리를 합해 사형을 늦추자고 정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맹사성은 이때 왜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을까요? 완전히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역학관계를 배제하고 대사헌이었다라고 하는 맹사성의 직위와 자기의 책임을 비추어 봤을 때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좀 더 정확히 조사를 해봐야 된다. 근데 이제 그 맹사성 입장에서는 그동안 그 태종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정황의 정보라든가 이런 거는 아마 몰랐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였던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태종이 그럼 뭐 할tem을 해봐라라는 식으로 나오죠. 근데 이 맹사성이라는 사람이 뭐 우리가 잘 뭐 대표적인 요 시기에 태종 세종대 정승이고 음악에 상당히 뛰어났고 뭐 여러 가지 문물제도 정비에 공헌이 많았다라는 건 알려져 있는데, 한마디로 태종에게 맞서서 그의 부마인 조대림의 죄를 다시 캐보겠다고 한 것은 맹사성의 패착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의견이죠. 태종이 간관들의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다시 조사가 진행됩니다. 좋다. 대간의 주장이 그러하다면 과인도 그리하도록 하겠다. 목인회를 도로 오게 가두고 조대림을 잡아다 함께 대질해 신문을 하도록 하라.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신문하였으나 목인회로부터 다른 말을 얻어내지는 못하였다. 사위가 자신을 흉본 장인을 죽였다는 등의 말 역시 조대림이 한 말이 아니고 목인회가 조작한 말로 드러났다. 이렇게 되자 태종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조대림을 당장 석방해 집으로 돌려보내도록 하라. 그리고 대사헌 맹사성, 좌사관 유백순, 지평 이한공, 정원 박안신 등을 모조리 잡아다 오게 가두라. 완산군 이천우와 병조 판서 남재, 참지의정부사 박은에게 명하노니 지금부터 맹사성 등이 목인의 사형을 늦추자고 청한 까닭을 엄하게 국문에 밝혀내도록 하라. 또한 최규를 체포해 과인의 교지를 잘못 전한 죄를 규명하고 옥관들이 조대림에게 지나치게 형벌을 가하는 것을 제지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것이니 박영문도 잡아 가두도록 하라. 비록 맹사성 등의 주장에 지나침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언관은 오늘날로 치면 언론 담당관인데 태종이 이러한 조치를 내린 배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맹사성이 그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고, 이게 뭐 그저 유배 정도니까 거기에 대한 뭐 견제라고 할까, 그 강관 세력들에 대한 견제, 내 말대로 하자. 특히 태종은 육조 직계제들이라든가 자기 이 왕권을 강화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이 간관이나 신하 세력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한 거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과도하게 되면은 내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강문식 연구사는 세종 때에 이르러 맹사성이 정승으로 이름을 떨치긴 하지만 그의 고지식한 성품 때문에 수차에 걸쳐 정치적인 순환을 당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맹사성에 관한 개인 연구를 보면 이분이 아주 이제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나거나 행정적인 능력이 뛰어나거나 이런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면 수차례 파직이 돼요. 이 행정적인 처리가 미숙해가지고. 이때도 보면 사실은 조금만 좀 정치적인 센스가 좀 있었다거나 하면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런 게 좀 없고,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순진하다시피 우직한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408년 12월 9일 태종은 목인회의 옥사에 관해서 의정부에 이렇게 판부합니다. 역적 목인회는 본래 관노 출신인데 완력이 있어서 힘께나 쓴다 해 관직을 주고 궁궐 수기에 배치했다. 헌데 제 아내가
평양군 조대림의 집안 한여라는 연출로 인해 그 집에 출입했는데 평양군이 나이가 어린 탓에 속일 수 있다고 여기고서 달콤한 마을을 만들어 화복을 내세워 회유, 겁박했고 태종은 목인의 옥사 사건의 전모를 설파한 다음 이렇게 명합니다. 모기내를 환열하고 그 자식들도 모두 교살하라. 모기내를 환열할 때 문무백관들은 모두 시가지에 나가서 사형 집행을 감독하게 하라. 목인해를 환열했다고 했는데요. 이 환열이란 죄인의 두 다리를 각각 다른 수레에 묶은 다음 수레를 끌어서 찢어 죽이는 형벌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태종은 목인해에 대한 사형 집행 명령에 이어서 조대림에 대한 재조사를 추청했던 대간들을 향해서도 추상 같은 어명을 내립니다. 평양군 조대림이 본래 꾀한 바가 없었는데 대사원 맹사성은 이 사건의 수범과 종범을 가리겠다고 했다. 대역 사건도 수범과 종범을 구별한다는 소리를 과인은 듣지 못했다. 대간이 이런 논란을 일으킨 것은 필시 왕실의 부마인 조대림을 죽여 없애서 왕실을 약하게 하려는 술책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허니 이자들의 범죄 사실을 신문할 때 이자들로부터 목약 왕실이란 자백을 기필코 받아내도록 하라. 만일 승복하지 않거든 모질게 때려서 신문하되 신문하는 도중에 죽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 태종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자백을 받아내도록 한 모약 왕실이란 말을 풀이하면 왕실을 약하게 하기 위해 모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맹사성 등이 조대림을 다시 조사하자고 주장한 것은 왕실의 부마인 조대림을 죽임으로써 조선 왕실을 약하게 하려는 음모에서 비롯됐다. 이런 얘기지요. 언관들에 대한 모진 고문이 시작됩니다. 대사원 맹사성, 우사간 서선, 우정원 이한유, 정원 박안신 등이 매와 고문을 견디지 못하여 결국 모두 승복하였다. 간원들이 모두 옥에 갇히게 되자 박안신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을 알고 맹사성을 부르며 소리쳤다. 이복의 맹사성, 기왕에 죽을 것이라면 우리 서로 얼굴이나 보고 마지막 말이라도 한마디씩 나누고 죽도록 하세. 맹사성은 작은 종이 쪽지를 가져다가 함께 갇힌 간원들에게 써서 보였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였다. 충신이 그 직책을 수행하다가 죽는 것은 임금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요, 종묘사직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다. 박안신은 즉석에서 시를 지어서 감옥의 벽에다 크게 써붙였다. 다행히 천년 만에 황하수가 맑을 때를 만났으니 맑고 지혜로운 임금을 보리라 생각하였도다. 내 직책을 수행하지 못하였으니 달갑게 죽음을 받는다마는 임금이 간신을 죽였다고 소문날까봐 그것이 염려로다. 박안신은 이어서 판서 남제를 부르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보시오, 공은 이 나라와 운명을 함께하는 대신일진데 어째서 이 상황을 보고도 주상에게 다시 아뢰지 아니하는 것이오?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우리 임금의 아름답지 못한 이름을 만세에 남기게 하는 것이오. 만일 우리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주상 전하에게 다시 아뢰지 아니한다면 내가 죽은 다음
흉한 귀신이 되어 공의 자손을 학살하고 말 것이요.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이 당시의 간관을 오늘날에 비하자면 언론을 담당하는 관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시기의 언론인들 참으로 용기 있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국사편찬위원회 김현영 연구관의 얘기 들어보시죠. 태종이야말로 전제 군주죠. 강력한 자기 왕권을 더군다나 쿠데타를 해서 나라를 개국하고 또 형제들을 다 제거하고 왕권을 잡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관이라고 그래서 문신이라고 그래서 올바른 얘기한다고 그래서 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모든 권력은 나에게서 나온다. 최고 권력자로서의 그런 입장이고 그 당시 간관은 굉장히 용감했다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처벌을 받으면서도 올바른 얘기를 왕을 보좌하려고 했던 나중에 사후적으로 판단해 보면 태종이 참 감사해야 될 일들이죠. 그렇다면 태종은 그 용기 있는 아니 그 자신에게는 눈의 가시와도 같던 간관들을 모두 처단할 수 있었을까요? 이때 중병을 앓고 있었던 원로문신 권근이 간신히 몸을 추슬러 태종에게 글을 올립니다. 주상전하, 노신이 죽음을 무릅쓰고 상언하오니 그러한 일로 대간을 벌주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이옵니다. 그자들은 각각 자기 직분을 다하고자 한 것일 뿐 죽을 죄를 범하지 않았사옵니다, 전하.